쉬워져도 결국에는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충분히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뭐 S등급 목표로 한번 할 수 있죠. 1등급, S등급 목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준비하신 분들은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3등급 이상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고 좀 잘 좀 정리를 하시면은 3등급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공부를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은요, 공부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부량 많이 늘리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이론 내용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내용 자체가 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시죠. 테스트 시험 1번부터 30번까지는 경제이론이고 31번부터 60번까지 시사경제 경영, 61번부터 80번까지 상황 추론 및 판단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30분, 경제이론 30분, 시사경제 30분, 다음에 상황 판단 30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마킹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테스트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도, 근데 주니어 테스트 시험을 많이 안 보는데 요즘에는 주니어 테스트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주니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지면 같은 경우 14면 정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S등급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4문제, 5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요, 그 틀리셔도 S등급이 나오죠. 다른 거 실수를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 쉬운 내용들 안 틀리시면 되고, 내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런 것들을 버리더라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등급 받으면 몇 개 틀려야 되냐고 물어보면 보통 7개 정도 얘기하거든요. 등급별로 한 7개, 14개, 21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대충 이제 등급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S등급 받으려면 한 7개 정도, 1등급 받으려면 한 14개, 15개, 다음에 2등급은 뭐 21개, 22개, 23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8회부터요. 시험 유형을 A형하고 B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 배열을 달리해가지고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보실 때 A형인지 B형인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시험 봤던 분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한다는 거 꼭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9회 시험 대비 남은 기간 동안 태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마무리 특강 들으시고, 특강 잘 들으시고, 다음 프린트물 복습하시고, 평소 공부가 돼 있다면 먼저 문제 풀어보고 예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으면은 책 찾아서 공부하고,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구입해서 풀어보고, 계속 공부를 늘리셔야 돼요. 우리 이 안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문제를 더 여기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더 많이 풀어보면 훨씬 더 고득점 하는데 좋겠죠. 그 다음에 평소에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다 경제신문을 못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특강 시사자료로 경제상식 퀴즈, 생글생글, 한국경제신문 뭐 용어들, 경제 용어랑 뭐 문제들 다 넣어놓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좀 생글생글도 534호에서 542호 정도 그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발행된 생글생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등급별 목표 점수인데 우리가 보통 S등급을 받으려면은 이론이 좀 쉽습니다. 이론이 쉽기 때문에 경제 이론에서 플러스 점수를 해야 되고, 시사경제 경영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 해주고, 상황 판단은 뭐 이렇게 거의 0이라고 하면은 상황 판단 0이라고 하면 경제 시사에서 뭐 마이너스 5점, 그다음에 그 이론에서 플러스 5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으시면 돼요. 경제 이론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은 충분히 이론 내용도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가능한데, 시사 같은 경우 용어가 더 놓치면 그냥 틀린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영 파트에서 회계 같은 건 잘 모르면 또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론에서 최대한 점수 따고, 그리고 보통 S등급 받는 학생들은 상황 판단이 거의 95점 내지 100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의 점수를 따면 딸수록 다른 데서 부담이 덜합니다.
목표 점수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3페이지서부터 이제 내용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일반입니다. 우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가계, 기업, 정부, 개별 경제 주체들 의사결정 다룹니다. 가계의 소비활동, 기업의 생산활동, 정부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 쭉 다룬다. 경제정책을 수행하잖아요. 정부가 재정정책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의사결정 다루는 걸 미시경제학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의 문제, 가계 소비, 기업의 생산,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것도 배우죠. 완전 경쟁, 독점, 과점 이런 시장에 대한 거,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이런 것들도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 다룬다 미시경제학, 그다음에 나라 전체를 다룬다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실업, 경제 성장, 국제 수지 이런 것들 다루는 걸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구분하는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합시다. 다음에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인데 이거 맨큐의 경제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잘 나옵니다. 요즘에 한 문제씩 잘 나오니까 이 10가지 꼭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 내리는가? 선택 문제입니다. 경제학 자체가 선택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뭐예요?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존재하잖아요. 그거 뭘로 구합니까? 기회비용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그게 기회비용이죠.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예산하에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화폐 일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거 모르시는 분 지금 이거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좀 찾아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계의 경우 제한된 예산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한다. 그럼 효용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소비해야 되냐? 화폐 일원당 한계 효용이 같도록 소비해라. 이쪽이 크면은 어떻게? X제 소비 늘리고 Y제 소비를 줄여라. 그럼 너의 효용이 증가된다. 효용이 증가된다. 다음 반대는요. 반대는 Y제 소비 늘려라. X제 소비 줄여라. 그럼 너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된 예산하에 합리적인 소비활동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한된 비용하에 합리적인 생산활동 노동 쓸래 자본 쓸래 어떻게 한다? 화폐 일원당 한계 생산이 같아지게 한다. 화폐 일원당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PL 노동 한 단위 고용했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거 다음에 NPK 자본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추가로 생산되는 거 그거를 어떻게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나눠주시고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로 나눠주셔서 이게 같아질 때 제한된 비용화의 합리적인 생산활동이 된다. 자 이쪽이 큽니까? 그러면은 노동을 늘려주세요. 노동을 늘려주시고 자본을 줄여주시면 그러면은 생산이 증가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을 늘려주고 노동을 줄여주면 생산이 증가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은 이윤극대화 추구합니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MR 이꼴 MC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자 이쪽이 더 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생산을 늘려라. 생산을 늘려라. 그러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 추가로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이윤이 더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이쪽이 더 큽니까? MC 쪽이 더 커요? 그러면은 생산을 줄여라. 그럼 너의 이윤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사결정할 때 한계 개념을 가지고서 의사결정하고 있죠. 소비할 때 한계 효용. 다음에 생산에 대해서는 한계 생산, 다음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런 식으로 한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건요. 뭐냐면은 편익이 증가한다, 더한다. 비용이 증가한다, 사람들은 덜한다. 이게 경제적 유인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 이롭게 한다. 우리가 이제 절대의 비교의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교환을 한다. 교환한다는 거는 둘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을 한다. 무역을 하면 무역에 참가한 교역국은 둘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배우죠.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죠. 개입할 수 있다. 다음에 그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 달려 있다. 이게 뭡니까? GDP로 구하시면 되죠. 다음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쪽 고전학파 쪽하고 통화주의 학파 쪽 이 생각인데 그 밀턴 프리드만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다음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 얘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필립스 곡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단기에는 상충 관계가 있고 장기에는 이렇게 수직의 형태,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수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상충 관계 있고 장기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연 실업률 가설 그 내용도 좀 확실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36-1번 보겠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있는 내용이고 2번도 있는 내용이고 3번도 있는 내용이고 4번도 있는 내용입니다. 5번도 있는 내용인데 그 나라가 가진 금과 은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 생산 능력에서 결정된다. 5번이 틀렸다. 다음에 37-4번 1번도 있는 내용이고 2번도 있는 내용이고 3번도 있는 내용이고 4번이 틀렸네요.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실업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뭐 그런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적이 있습니다. 의무 상관관계, 상충 관계입니다. 5번도 있는 내용이죠. 땡땡씨는 공원에 버려진 음료수 캔을 치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쓴대요. 땡땡씨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대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뭐냐? 결국에 뭐냐면은 이게 경제적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고 할 때는 뭐 세금 같은 거 물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익이 증가하는 건 더 하려고 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건 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경제적 요인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5번에 나와있죠. 캔 음료를 구입한 사람에게 캔당 50원을 예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돈이 들어가죠.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캔 음료도 덜 마실 거고 상대적으로 덜 마실 거고 50원을 예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캔을 나중에 갖다 주면은 50원을 돌려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캔도 많이 그 회수가 되겠죠.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과 국민경제 3대 기본 문제인데 자, 희소성의 원칙은요. 경제 주체들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경제 객체, 재화, 서비스, 자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에 국민경제 3대 기본 문제는 다 아실 거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물 종류와 양,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 요소 결합에 대한 거. 다음에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 분배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국민경제 3대 기본 문제죠. 다음에 경제활동 순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게와 기업만 존재하는 모형입니다. 이때 이제 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각각 이제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이 바뀐다는 거, 그 점 좀 기억해 두시고,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인데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가 됩니다. 그리고 가게가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그 물건을 샀는데 그거 어떻게 샀어요?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샀죠. 노동, 토지, 자본 이런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거기에 따른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자, 포인트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역할이 반대로 된다. 그리고 생산물하고 생산 요소의 흐름하고 돈의 흐름이 서로 거꾸로 움직인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우리 기회비용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고, 기회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 명시적 비용과 실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한 대가인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다음에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포기한 대가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활용을 하고, 이때 이제 총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차감해서 경제적 이윤을 구하신 다음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요.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기회비용을 구하고, 이제 다음에 총 수입에 차감해서 경제적 이윤을 구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면 너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해라.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윤을 가지고서 의사결정하세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38-2번 보겠습니다. 기회비용 개념을 옳게 설명한 것은 기회균등?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기회비용은요, 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을 구해주냐면은 모든 욕구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게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다 다뤄주는 거죠. 딴 건 뭐 됐고요. 뭐 2번만 답이 됩니다. 다음 37-2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한다는 거는 편익은 크게 비용은 작게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죠. 1번 보시면은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 큰 거 선택하세요. 다음 매몰비용,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해야겠죠. 비용은 최소화, 편익은 최대화. 동일한 편익을 준다면 기회비용 작은 거, 이때 회계적 비용뿐만 아니고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35-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경제학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용어래요.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양이 한정되어 있대요. 기억은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죠. 그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답을 2번으로 고쳐주세요. 2번.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2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기회비용입니다. 니은은 기억이 존재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기회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맞고 3번. 다음에 선택에 따른 편익이 니은 기회비용보다 작을 경우에 선택하지 않죠. 않고,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하기 위해서는 니은 기회비용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디귿이 매몰비용이거든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 답은 2번입니다. 2번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35-5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쉬고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갈지 고민하고 있대요. 철수가 받는 아르바이트 1급은 10,000원이고 영화 관람료는 8,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3,000원이 든대요. 아르바이트 쉬고 여자친구를 보기로 했다면 철수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기회비용 문제는요,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두 개로 나눠줘서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선택을 했다. 그럼 영화 관람료 8,000원 들어가죠. 8,000원. 그리고 뭐가 또 들어갑니까? 교통비 3,000원이 들어갑니다. 3,000원. 그 다음에 내가 이 영화를 보는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건 아르바이트 1급이죠. 1급 10,000원.
그러면은 기회비용은 얼마가 된다? 21,000원이 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또 이제 37회 문제도 있는데, 홍길동은 영화 입장권 1만 원에 구입하고 2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했대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시간당 10,000원을 포기했대요. 그럼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죠? 명시적 비용은 얼마? 10,000원이네.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아르바이트 시간당 10,000원, 2시간 못했으니까 20,000원이 되겠네. 그러면은 기회비용 얼마다? 30,000원이 되겠네. 30,000원. 다음 36-4번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 급여를 받는 철수는 월 200만원 임대를 받고 있는 자기 소유 점포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약국을 개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하나씩 넣어보세요. 지금 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받는 월급은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200만원 임대를 받고 있는 자기 소유 그 점포에서 세입자 내보낸대요. 200만원 벌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있네. 암묵적 비용. 철수가 약국을 개업하면 제약회사로부터 300만원 약을 사들여야 된대요. 명시적 비용 300만원. 매출이 월 1,000만원 예상되지만 각종 경비로 매달 150만원 지출해야 된대요. 여기가 450이고 여기가 500입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얼마다? 950이 된다. 이때 총 수입이 1,000만원. 1,000만원이다. 기회비용 빼면은 경제적 이유는 50이 되네요. 0보다 크다. 뭐 해라? 새로 개업해라. 새로 개업하면은 너 550 벌 수 있어. 근데 너 그냥 회사 다니고 임대를 받으면 500 버는데 너 사업하면 550 벌 수 있어. 그 내용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약국에 운영한 기회비용 950 맞죠? 암묵적 비용은 500이고 명시적 비용은 450 맞습니다. 다가 맞고요. 약국을 운영하면 50만큼 경제적 이윤입니다. 2번 가다. 38-62번 아래는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설명이래요. 옳은 설명은 신라무역에서 연가 5천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의 회사를 사직하고 가야 닭발집을 개업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5천만 원은 뭐 암묵적 비용이겠죠. 개업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다음 창업비 관련 자문비 1,000만 원을 지불하고 향후 예상된 매출과 비용에 대한 견적을 뽑았다. 자, 이 자문비는 뭡니까? 이거는 매물비용입니다. 매물비용.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마세요. 이미 지출했고 회수가 안 됩니다. 매물비용입니다. A씨는 1,0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지급하는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출의 자본금으로 삼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있네요. 다음 연간 3천만 원을 받고 남에게 임대했던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3천만 원이 드네요. 영업을 개시한다면 뭐 인건비 이런 것들로 3천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은 8천, 9천, 1억 2천입니다. 1억 2천만 원. 암묵적 비용 1번 8천.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 총 1억 2천. 총 수입이 1억이면 회계상 이윤은 2개 빼면 됩니다. 7천입니다. 7천. 회계상 이윤이 9천보다 작다면 회계상 이윤이 9천보다 작다면 지금 여기가 6천에 9천이거든요. 회계상 이윤이 9천보다 작다면 그러면 회계상 이윤이 9천보다 작으면은 이게 지금 1억 2천만 원보다 적다는 소리거든요. 적다는 소리. 1억 2천만 원 9천이니까 이를테면 11000이라고 해보죠. 11000. 그러면은 이게 총 1억 2천이니까 마이너스 12000이고 기회비용 12000. 다음에 경제적 이유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예,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는 게 낫다. 다음 예상 매출액이 3천 이상이면 창업해도 무방하다? 아니, 경제적 요인이 의미 나오겠죠. 다음에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은 뭐였습니까?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점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이고 D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생산할 수 없고요. 다음 C점 같은 경우는 지금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C점은 A점보다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아니, A가 더 효율적이야. 다음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X제의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갑자기 한계 비용이 나오네요? 한계 비용? 생산 가능 곡선 할 때 한계 비용 얘기 없었는데요? 우리 그래프가 나오고 한계자가 나오잖아요? 한계가 나오면 뭐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예. A점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B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커지죠. 한계 비용이 커진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굳이 이걸 모르더라도 답 찾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데 시점을 달성할 수 있다? 아니, 시점도 아니고요. 시점은 비율적인 상태고 지금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 아니, 이건 X자, Y자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다음에 D점은 현재 주어진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으로 불가능하죠.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원점에서 오목한 거는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자 한 단위 추가로 만드는데 포기해야 되는 Y자는 점점 늘어난다.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다음에 효용, 한계용 체감법칙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효용 어떠한 소비를 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효용이고 한계 효용 같은 경우 한 단위 내가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증가하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고요.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은 체감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고전학판 노동가치설, 노동이 많이 투입되면 비싸다. 제번스 같은 경우는 한계 효용이 클수록 비싸다. 그 노동가치설 같은 경우 공급 측을 보고 있고 제번스의 한계 효용이론 수요 측을 보고 있거든요. 알프레드 마샬 때 둘 다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5번 보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사례는 하나의 경제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 넷과 가장 연관성이 적은 하나는 무엇이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우아향하는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 비지국 잔뜩 먹은 배는 약과도 싫다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죠. 다음에 31-68번입니다. 제가 주어진 예산하에서 합리적인 소비활동은 효용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폐 이론당 한계 효용이 같아지게끔 해야 된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3, 4, 5번 무조건 아니네.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자, X제가격 3,000원. 3,000원. Y제가격 2,000원. 2,000원. X제 한 단위와 Y제 두 단위 소비해서 동일한 만족감 얻는데요. 그러면은 X제 만족감이 크네. 그럼 여기가 일단 3,000원이라고 쳐. 3,000원. 그러면은 3,000원이다. 3,000원. 그러면은 여기 1,500이 되네. 1,500. 여기가 1이고 얘는 1보다 작죠. 이쪽이 더 크네. 그러면 X제 소비를 늘리고 Y 소비를 줄여라. 그럼 너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큰 쪽을 늘려주시고 작은 쪽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무차별 곡선 쪽도 잠깐 좀 내용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요, 동일한 만족감 얻는 X자하고 Y자의 조합을 나타낸 선이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첫 번째 그림은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한 형태로 그려줍니다. X제 소비 늘려면 Y제 포기해야 된다.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로 그려준다.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효용이 증가된다. 증가. 다음 세 번째 무차별 곡선 교차하지 않는다.
A, B, C. 예, A하고 C 동일한 만족감, B하고 C 동일한 만족감 말이 안 되죠. A하고 C가 동일하다. 예, B하고 C가 동일하다. 그런데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A가 더 크거든요.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그림. 다음에 극단적인 선호보다는 조합이 된 소비를 선호한다. 예, 예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선. 주어진 예산하에서 얼마큼 소비 가능한지 이 예산선이 있는데 이 여기 있는 예산선을 지나는 이렇게 무차별곡선을 그려보죠.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 여기 B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C점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하에서 A하고 C 같은 경우에 무차별곡선이 지나니까 동일한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B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을 그려보죠.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그래서 A하고 B보다 C가 훨씬 더 효용이 더 큽니다. 그게 원점에서 이게 볼록한 형태야지만이 가능하죠.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소비 A하고 C보다는 조합이 된 소비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가 뭐냐? 극단적인 소비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호보다는 조합이 된 선호를 더 좋아한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예외적 형태의 무차별곡선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5장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 대체제는 이렇게 직선 형태. 다음에 완전 보완제는요. 완전 보완제 한 켤레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한 켤레씩 다음에 두 켤레 이렇게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한 켤레 있는 상태에서 왼쪽 신발만 늘린다고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고 오른쪽 신발만 늘린다고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6번째 이렇게 그렸고 7번째까지만 얘기할게요. 8번째는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 한제화가 비제화일 때 그러면요 이걸 한제화가 비제화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제화는 소비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비제화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자 이걸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편하면요 이렇게 자, XJ 보시면 많을수록 좋고 YJ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힘의 방향이 양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요.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 힘의 방향의 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대각선이 되거든요. 대각선인데 이게 이제 생선이라고 쳐. 생선 머리, 생선 꼬리, 가시 방향 어디로 나고 있다? 머리 쪽으로 휘어져 있다. 그러면은 한번 그 7번도 그려보죠. 한지화가 비지화일 때 보시면은 여기 공예 다음 여긴 사과는 많을수록 좋다. 공예는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힘의 방향의 합은 어떻게 된다? 대각선이다. 대각선. 그리고 무차별곡선 어떻게 그려진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세요. 휘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7번째까지 그렸습니다. 다음 37-8번 보겠습니다. 김밥과 우유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A점과 B점 A점, C점, B점도 마찬가지고요. 만족도가 같고요. D점은 A, B, C와 모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효용이 더 작을 겁니다. 다음에 A점에서 C점에서 A점과 C점에서 비용이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각각 개별 재화에 대한 비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다. A점에서는 김밥 소비가 우유 소비보다 더 큰 한계율을 얻을 수 있다. A점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는 우유에 있어서 효용이 그러니까 김밥 소비보다 A점에서는
김밥 소비가 우유에서 더 큰 만족감, 우유가 적으니까 그래요. 김밥 많고 우유가 적으니까 4번 맞네요. 만일 소비자 선호가 C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면 우유 소비 감소하죠. 김밥 소비 늘리려면 우유 소비 감소해야 된다. 다음 5번입니다. 비교의하고 절대의 내용이 나오는데, 절대의 비교의요. 절대의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고요. 다음 비교인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는데, 비교의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높다. 다음에 기회비용이 작다. 비교 생산비가 낮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의 찾는 것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풀어주면서 뭐 간단하게 찾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38-3번 보겠습니다. 분업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분업이 발달하면 노동의 전문화가 나타나고 작업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와 지역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업이 이루어지면 더 큰 능력을 가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아니, 분업을 하게 되면 분업에 참가하는 사람들 다 좋다. 다 좋다. 우리가 이제 그 비교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은 무역을 하거나 아니 개인과 개인은 교환을 하고 기업 국가와 국가는 무역을 하거든요. 이때 누가 이득이냐고 했을 때 둘 다 이득이 된다가 이제 기본 답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득이 되고 다른 한쪽 손해 보면은 다른 쪽이 참가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5-30번 예, 그 옳지 않은 거 찾으랬는데 생산량입니다. 데이터가 생산량. 그러면은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포도주 원단 A고 B고 80, 120, 90, 100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예, 절대 우위만으로 무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왜? B가 더 잘하거든. B가 둘 다 절대율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애덤 스미스 같으면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음에 비국은 포도주와 원단 절대율을 가지고 있다. 예, 보시면은 비국이 더 많이 만들고 있죠. 많이 만들고 있고 뭐 동그라미 1번은 한쪽이 절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덤 스미스 무역 안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무역 개시후 비국가에서 포도주 상대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볼게요. 비교의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래서 무역 개시하게 되면 비국가에서는 포도주를 수출한다. 그래서 포도주의 상대 가격 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게 이제 수출한다는 거는 그 가격보다 이 수출하는 가격이 싸거든요. 싸다는 소리는 나중에 가면요. 이게 이제 가격이 점점 높아지겠죠. 여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다음 B국에 원단의 비교의가 있다. A국입니다. 다음 무역을 하는 경우 포도주와 원단을 1대1로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자, 포도주 하나일 때 1.x네. 다음에 이게 하나일 때 0.8 정도 되네. 하나일 때. 다음에 그 무역을 하는 경우 포도주와 원단 1대1로 교환하면요. 두 나라 사이 이득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 사이에 1대1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1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이득이 됩니다. 만약에 무역의 교환 비율이 1대 1점 몇 x라고 하게 되면요. A국이 좋고 1대 0.8x라고 하게 되면 B국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대 1입니까? 둘 다 좋네. 둘 다. 자, 이 문제가 35에 30번이었는데 밑에 38-68번 보세요.
숫자도 똑같죠. 똑같고 문제도 똑같죠. 다음에 심지어 보기마저도 같습니다. 보기마저도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미 문제들은 이제 많이 나왔어요.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나중에 답 찾는 게 정말 쉬워져요. 그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쉽진 않죠. 근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자, 그 35회 때 30번 나왔거든요. 30번에 그럼 경제 이론으로 나왔다. 이론으로. 근데 38회 때 어떻게 나왔어? 상황 판단 나왔어. 보기까지 똑같은데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예,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 같은 경우 봐가지고 좀 이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넣을 데가 없어. 그럼 상황 판단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상황 판단도 될 수 있구나 라고 이 점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10페이지 시장경제 정답 키워드하고 시장경제 오답 키워드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장경제 정답 키워드에는 이기심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1원 1표 원칙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오답 키워드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에서 기본은 정부 개입하지 마는데 정부가 더 효율적이다. 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틀린 거다. 다음에 이기심이 정답 키워드라고 하면 이타심. 이타심은 오답 키워드다. 오답 키워드. 다음에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 이제 시대적 배경 산업혁명을 하고 있고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시장은 잘 작동하는 균형 모델이고요. 애덤 스미스가 시장 신뢰했고요. 그 세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이런 용어도 나왔죠. 이때는 물건을 만드는 쪽쪽 다 팔리던 시절이니까 시장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정부 개입하지만 방관자적 정부 최소한의 개입만 해라. 예. 이때는 저축이 미덕이다. 다음에 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시대적 배경 대공황이고 불황기고 불균형 모델입니다. 케인즈는 시장을 불신했고요. 이때는 재고가 쌓여있으니까 소비가 중요했다. 다음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 재정적자 무관하다. 결국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빚을 계속 늘립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자본주의 2.0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미덕이다. 절약역설 얘기했죠. 절약역설은 대표적인 구성이 오르고요. 다음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엔 시대적 배경에는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불황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케인즈 네 말대로 왜 재정 정책을 폈는데도 이렇게 경기 회복이 안 되고 물가만 오르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거잖아요. 그 석유 파동이 발생해서 총 공급이 줄어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오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 케인즈 말대로 했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야.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케인즈를 잘못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추진했죠. 작은 정부. 다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37-1 시장의 자유경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서비스 재화 가격은 하락하고 서비스는 좋아지고 제품은 다양해지고 공평한 분배 소득에 효율적이죠. 시장을 구성하는 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얘는요 정부 개입하지 마잖아 시장 경제가 5번이 틀렸다. 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정보 전달한다. 뭐가 부족한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것도 얻을 수 있다. 유인의 제공 문제없죠. 그 다음에
자, 그 가격이요, 소득 분배 역할도 하는데, 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받는 게 뭐예요? 임금이잖아, 임금. 그 다음에 경제 안정이 틀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제가 불안정해도 여전히 가격이 작동합니다. 경제 안정이 틀렸다. 다음 생산 요소 배분에 대한 거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번이죠. 재량적인 통화 정책의 원칙.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뽑아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를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그 제9장 국부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35-3번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기억을 보이잔손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소이라고 표현했다. 시장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 개별 경제 주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부의 번영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그 기억이 상승하면, 시장 가격 기구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죠. 문제 없죠. 재화의 공급량은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가격은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기업은 자원 배분, 물론 소득 격차까지 완화시킵니까? 아니, 효율성만 추구한다. 다음에 밀턴 프리드먼에 관한 내용인데, 그 어록들 좀 기억해 주세요. 어록. 그리고 케인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35-80번. 이건 위에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냥 답을 찾으면 되는데, 생활 수준 향상이 되면요, 사회를 더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민주적으로 이끌고 다음 세대를 더 많이 배려해 준다면 도덕적 요소와 경제 성장이 대립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경제가 성장할수록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결국엔 뭐냐면은 경제 성장은 도덕적 자근에 의존할 뿐만 아니고 긍정적인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가까운 주제는 3번에 있죠.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이 있다. 기본적으로 내 거가 있어야 됩니다. 3번이 내용이 가깝고요. 나머지는 좀 가깝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네요. 다음 유량과 저량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된다. 유량. 특정 시점에 측정된다. 저량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GDP 정의 한번 보세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이다. 이런 것도 일정 기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수요 공급,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에 소비자가 얼마큼 사고자 하는지, 생산자가 얼마큼 팔고자 하는지 나타내는 게 수요 공급이다. 다음 저량은 특정 시점에 측정된 배수래요. 통화량, 인구, 외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시험에서 유량과 저량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성의 오류와 절약 역설인데, 구성의 오류는요, 부분은 참이다, 전체는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대표적인 게 절약 역설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경제 일반에 대한 내용을 끝냈거든요. 경제 일반 내용 끝냈고, 잠시 쉬었다가 2장 미시경제 파트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